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몇 시에 밥을 드셨는지,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니면 혹시 오늘도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번 버려진 할머니, 한 번은 아들에게, 또 한 번은 세상에게, 그리고 그 끝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한 사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나 민준이야. 아들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기울였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민준이? 민준이가 누구요?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2019년 봄, 경기도 수원의 작은 빌라 3층. 박순자 할머니는 75살이었다.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명절에는 손수 김치를 담그는 그런 할머니였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고 늘 스스로 다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스를 켜놓고 잠든 채 발견된 것이 처음이었다. 동네 이웃이 냄새를 맡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그 다음은 길을 잃은 것이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 골목에서 할머니는 슈퍼마켓을 가려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2시간 뒤 경찰에게 발견됐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주소도 기억 못했고 아들 전화번호도 기억 못했다. 단지 나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들 민준 씨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파출소 의자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피곤했던 것인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낯이 익네. 우리 집 근처 사람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병원에서 진단명은 명확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 진행 상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민준 씨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치매라는 2글자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에 오는 내내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래된 트로트였다.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도, 방금 전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는 듯했다. 민준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부터였다. 이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었다. 치매는 가족을 해체하는 병이었다. 처음 한 달은 민준 씨, 아내 지연 씨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와 방 하나를 내주었다. 낮에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회사도 반차를 써가며 집을 지켰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밤마다 방에서 나와 거실을 돌아다녔다. 새벽 3시에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가스불을 못 켜자 울음을 터뜨렸다. 낯선 집이라며 여기가 어디여? 나 집에 보내줘 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떤 날 밤에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가다 발견되기도 했다. 지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들었다 싶으면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화장실 수도꼭지가 한없이 틀어지는 소리. 2달째 되던 날, 지연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처럼 떠 있었다. 민준 씨는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아내의 눈 밑에 쌓인 다크서클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선생님들이 다 잘 해주실 거예요. 민준 씨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할머니는 새하얀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손을 꼭 쥐었다. 근데 여기가 어디요? 민준아, 우리 집은 왜 안 가? 어머니, 잠깐 쉬러 온 거예요. 며칠만 계시면 돼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햇살노인 요양원. 월 비용 180만 원. 민준 씨와 지현 씨는 몇 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검색했다. 리뷰도 읽었고 직접 방문도 해봤다. 그래도 이곳이 그나마 깨끗하고 비용도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입소하던 날, 할머니는 짐을 들고 복도를 걷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가 지나갔다.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어렴풋한 슬픔인지, 치매에 걸린 사람도 느끼는 것들이 있었다. 말로는 설명 못해도 몸으로, 눈빛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 민준아,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곧 올게요. 민준 씨는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고 앉자마자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옆자리 지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의 등을 조용히 손으로 감쌌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한 달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한 달에 1번이 되었다. 3달이 지나자 2달에 1번이 되었다. 직장이 바빴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다. 요양원에 가면 할머니가 집에 가자 고 매달려서 솔직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민준 씨의 일상에서 지워졌다. 요양원에서 할머니의 생활은 어땠을까?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혼란스러워했다. 밥을 안 먹겠다고 버텼다. 직원들이 달래도 억지로 먹이려 하면 소리를 질렀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무섭고 싫었던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을 잘 안 했지만 가끔 다른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면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다. 다만 매일 저녁이면 같은 말을 했다. 민준이 안 와. 직원이 아드님은 바쁘셔서요. 라고 대답하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차장과 담벼락뿐이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께서 다른 어르신을 다치게 하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할머니 옆 침대에 있던 어르신이 밤새 기침을 심하게 했다. 잠을 못 자던 할머니는 흥분해서 그 어르신을 밀었고 그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질 뻔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요? 민준 씨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원이 감당하기에는 어머니 증상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전문 요양기관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퇴소 요청이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 더 비싼 곳이거나 아니면 더 등급이 낮은 곳이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사실 민준 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다. 서울에 사는 큰형 민호 씨였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 이후부터 요양원 비용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민준 씨는 형이 돈도 더 많이 벌면서 비용 분담을 거부한다고 생각했고 민호 씨는 동생이 혼자 결정해놓고 나중에 돈 이야기만 꺼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퇴소 문제가 생기자 두 형제의 갈등은 폭발했다. 형이 좀 모셔. 나만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공간이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요양원 보낸 것도 네 결정이었잖아. 어머니가 형 아들도 되잖아. 민준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알아봐? 응? 그 말이 두 형제 사이에 오래 남았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머니. 그 말이 가족 해체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다. 비용이 여의치 않았다. 좋은 곳은 대기가 수개월이었다. 등급이 낮은 곳은 민준 씨가 방문해보니 솔직히 발을 들이기가 꺼려졌다. 냄새, 좁은 공간, 무표정한 직원들. 그러는 사이 한 달이 흘렀다. 이미 퇴소 통보를 받은 상태였지만 요양원 측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계속 두고 있었다. 다만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전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요청에 반응이 느렸다. 할머니가 저녁에 민준이 안 와? 하고 물어도 예전처럼 달래주는 직원이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밥도 잘 안 먹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떤 날은 혼자 방에서 누가 다가오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야간 근무 직원이 라운딩을 돌다가 박순자 할머니의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 2시였다. 황급히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할머니는 1층 창고 옆 통로에서 발견됐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추우셨죠? 방으로 가요. 집에 가고 싶어.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오면서 직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말했다. 이 할머니, 사실 다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치매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요양원에서 민준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이달 말까지 퇴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결국 두 형제가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만남은 짧았고 결론은 빠르게 났다. 일단 어머니 수원 집으로 보내자. 거기 짐도 아직 있고 어머니도 거기를 집이라고 하시잖아. 혼자 계시면 어떡해? 낮에는 요양보호사 쓰면 되지. 비용은 반반 내자. 나 요즘 좀 힘들어서. 민준아, 그냥 지금은 그렇게 하자. 전화가 끊겼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보내졌다.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집으로. 요양보호사는 평일 낮 4시간만 오기로 했다. 저녁과 밤, 주말은 혼자였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돌아온 줄도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노인이 혼자 사는 건 그동안도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본다. 뭔가 들어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뭘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냉장고 문을 닫는다. 거실에 나와 앉는다. 텔레비전 켜는 법을 잊어버려서 그냥 끄인 화면을 바라본다.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낮에 요양보호사가 오면 밥을 먹는다. 이야기도 조금 한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면 보호사는 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혼자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간다. 할머니는 가끔 전화기를 든다. 버튼을 누른다.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른다. 그냥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반복됐다. 한 주, 2주. 민준 씨는 전화로 요양보호사에게 상황을 확인했다. 잘 드세요? 이상한 거 없어요? 보호사는 네, 잘 계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는 말이었는지 민준 씨도 어쩌면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요양보호사가 출근해서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박순자 할머니의 체온은 35.1도였다. 저체온증이었다. 거기에 탈수, 영양 부족, 폐렴 초기 증상까지. 언제부터 그랬던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전날 밤부터였을 것이다. 혼자 방에 있다가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서 밤을 보냈을 가능성이 컸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준 씨를 기다렸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였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지금 입원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거주하시는 거 아시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이나 돌봄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실에 들어가 할머니를 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오그라든 몸이 하얀 병원 침대 위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민준 씨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생각이 많았다. 죄책감, 변명, 다시 죄책감.
어머니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수액줄이 꽂힌 손이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그러다 옆을 봤다. 누구요? 민준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다음 날 민준 씨는 형 민호 씨와 다시 만났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요양원 수준이 아니라 24시간 전문 간호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는 비용이었다. 장기 요양병원, 치매 전문 병원. 한 달에 최소 230만 원에서 350만 원. 형,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지금 애들 학원 비용에. 솔직히 많이 무리야. 그럼 나보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가 지원 알아봐. 장기 요양 등급 높이면 지원금 나오잖아. 그게 얼마나 나온다고? 형은 좀 더 낼 수 있잖아. 민준아, 나도 한계가 있어. 두 형제는 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사이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있었다. 폐렴은 나아갔다. 저체온도 회복됐다. 신체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퇴원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담당 의사가 민준 씨를 불러 앉혔다. 어머니 상태가 지금 치매 중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 예방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연계해드릴 수도 있고요. 지역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준 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병실에 다시 들어갔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창이었다. 빛이 없었다. 그냥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는 창.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나 어디 있는 거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다. 나 어디 있는 거요? 그것이 단순히 공간을 묻는 말인지 아니면 더 크고 깊은 무언가를 묻는 말인지. 결국 두 형제는 결론을 냈다. 비용 분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일단 비교적 저렴한 요양병원 한 곳에 입원 신청을 했다. 경기도 어딘가에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두 번째로 낯선 곳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아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사회복지사가 이송 과정을 도왔다. 할머니는 이송 차량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것이 두 번째 버림이었다. 첫 번째 버림은 모르고 당했다면 두 번째 버림은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요양병원 603호 병실은 4명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창가 쪽 침대 하나가 박순자 할머니의 자리였다. 입원 첫날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말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다른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세계에 있었다. 한쪽 침대의 어르신은 누군가와 계속 대화하는 듯 혼자 말을 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다. 그 병실에 담당 간호사가 한 명 있었다. 정미라, 32살, 요양병원 경력 5년 차. 미라 씨는 입원 첫날 새 환자 차트를 받아들었다. 박순자, 1949년생,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증, 가족 연락처 아들 박민준. 차트를 읽으며 미라 씨는 창가 침대를 봤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미라 씨는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여기 간호사 미라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밥은 줘? 미라 씨는 웃었다. 네, 곧 저녁 드릴게요. 배고프셨죠? 할머니는 잠시 미라 씨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시선 교환에서 미라 씨는 뭔가를 느꼈다. 말을 잘 못해도 감각은 살아있다는 것. 눈빛에 뭔가가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미라 씨는 할머니를 조금 더 유심히 봤다. 할머니는 밥을 잘 안 먹었다. 억지로 권하면 젓가락을 집어들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손이 자꾸 떨렸다. 미라 씨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옆에 앉았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할머니가 미라 씨를 봤다. 된장국. 된장국이요? 맛있죠. 오늘은 미역국인데 내일 여기 영양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할머니가 미라 씨를 잠시 보다가 아주 조금 웃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요양병원에 온 이후 처음 짓는 미소였다. 미라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했다. 할머니,
사람을 알아봐. 아직 감각이 있어. 다음 날 미라 씨는 영양사에게 부탁해 된장국을 할머니 식판에 올렸다. 할머니는 그날 밥을 절반 넘게 먹었다. 그런 날들이 조금씩 쌓였다. 미라 씨는 바빴다. 한병동에 환자가 22명이었다.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할머니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됐다. 왜 그랬을까? 미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제 외할머니가 치매였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오후 미라 씨가 처치를 마치고 할머니 침대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다. 할머니가 이불을 끌어안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준아, 민준아. 아들 이름이었다. 미라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민준 씨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다. 민준이가 안 와. 곧 오실 거예요.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미라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거짓말이 될 것 같았으니까. 그냥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손이 아주 천천히 미라 씨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이 차가웠다. 뼈가 두드러진 주름진 손이었다. 미라 씨는 그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민준이가? 미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다.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미라 씨는 그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미라 씨가 할머니와 가까워질수록 병원 안에서 불편한 시선들이 생겼다. 선배 간호사 하나가 따로 불러 말했다. 미라야, 너무 정들이면 안 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 버텨. 틀린 말이 아니었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그랬다. 매일 누군가가 나빠지고 매달 누군가가 떠났다. 너무 정을 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됐다. 미라 씨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박순자 할머니 앞에서는 그 거리감이 유지되지 않았다. 2달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더 진행됐다. 어떤 날은 미라 씨를 알아봤다. 미라야 하고 부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미라 씨를 보고 누구여? 낯선 사람 들어오지 마 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어떤 날 밤에는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다 넘어져서 엉덩이 쪽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날 당직이었던 미라 씨는 새벽 내내 할머니 옆을 지켰다.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큰 부상은 아닌데 지속 관찰이 필요해서요. 민준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요. 멍만 드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 보호자분이 가끔 방문해 주시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빠서 자주는 못 가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민준 씨는 한 달이 지나서야 왔다. 미라 씨는 그날 민준 씨를 처음 봤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피곤해 보였다. 고급 외투를 입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마침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민준 씨를 바라봤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나야, 민준이. 할머니는 고개를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았다. 그 옆에서 미라 씨가 말했다.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를 봤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민준이 어릴 때 있잖아. 비 오는 날에 신발 다 젖어서 울고 왔었어. 그때 내가 발 닦아주고 따뜻한 국 끓여줬잖아. 그거 기억해? 민준 씨는 굳어버렸다. 눈이 빨개졌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응. 애가 울고 왔는디 얼마나 안쓰럽던지. 할머니는 웃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잊어버린 듯. 민준 씨는 한참 있다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미라 씨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치매는 기억을 지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우는 건 아니었다. 오래되고 깊고 몸에 배인 기억들은 끝까지 남았다. 어머니가 아들의 젖은 신발을 벗겨주던 그 기억처럼 민준 씨는 그날 2시간을 병실에 있었다. 처음이었다. 항상 30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민준 씨는 2주에 한 번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형 민호 씨도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두 형제가 어머니 침대 양옆에 앉아 조용히 있는 날도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날은 알아봤고 어떤 날은 낯설어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예전처럼 도망치듯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민준 씨는 어느 날 미라 씨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지금 뭘 느끼실까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와도 의미가 있는 건지. 미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족이 다녀간 날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인지는 못하셔도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공기가 남는 것처럼 민준 씨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다. 따뜻한 공기. 기억은 못해도 따뜻함은 남는다. 그 말이 그를 다시 어머니 곁으로 이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할머니는 어느 날 오후 미라 씨가 창문을 열어주자 꽃 냄새가 들어온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꽃 피었네. 네, 할머니. 벚꽃이요. 나 옛날에 꽃 좋아했어. 텃밭에 상추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그러셨어요? 응. 여름에 손톱에 봉숭아 들이면 빨개. 예뻐. 미라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봄 햇살 아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며 웃고 있는 할머니의 옆모습. 그 사진을 민준 씨에게 보냈다. 민준 씨는 한참 후에 답장을 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을 찾았을 때 손에 봉숭아 꽃 그림이 그려진 작은 쿠션 하나를 들고 왔다.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봉숭아네. 예쁘다. 민준 씨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는 그를 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어릴 때 참 잘생겼어. 민준 씨는 그냥 웃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그냥 웃었다. 미라 씨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조용히 지나쳤다.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할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것이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었다. 아들의 이름도, 봉숭아 꽃도, 자신의 이름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극도의 소진, 충분한 지원 없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균열. 박순자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민준 씨를 우리는 나쁜 아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형 민호 씨를 무책임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충분한 국가 지원도 사회적 시스템도 가족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가족들은 지쳤고 노인들은 버려졌습니다. 그것이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버린 것이 아니라 낯선 시설의 복도 끝방안에 버린 것.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미라 씨 같은 사람들,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타인을 돌보는 힘으로 바꾼 사람들, 치매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사람, 된장국 하나를 기억해준 사람, 봄 햇살 아래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아들에게 보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린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입니까?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 척하는 사이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딱 하나만 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오늘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고려장도 막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요양병원 603호 창가 침대에 앉아 봄 햇살이 드는 날이면 봉숭아 쿠션을 만지작거리며 웃습니다. 민준 씨는 2주에 한 번 아직도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날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오늘 하루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